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340억 달러, 약 38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곧장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은 헛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가 어제 보도한 탄핵 심판 직전 작성된 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국방부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낮 평양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비핵화 후속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한을 위한 다른 미래를 바라볼 거라며 협상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른바 노밀 사태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어제부터 안정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승객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동남아 노선에 탑승해 기내 상황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23년 전 13명이 죽고 6,200여 명이 다친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범 7명에 대한 사형이 오늘 집행됐습니다. 주범인 오음진리교 교주 등은 형 집행 전까지 침묵해 사건의 배경은 밝혀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 무역 전쟁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미국은 오늘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로 관세 폭탄을 물리는 조치를 발효시켰습니다. 중국도 똑같이 반격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대로 전쟁이 커질지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패권을 놓고 맞붙은 형국이라 양쪽 다 물러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 전쟁의 방아쇠를 먼저 당겼습니다. 예고한 대로 현지 시간 6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을 기해 340억 달러어치 중국산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나머지 160억 달러어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 이내 관세가 매겨질 예정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핵심 제품입니다. 3,75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도 문제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걸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발표 시각과 같은 현지 시간 낮 12시 1분 해관 청소를 통해 보복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일방적 압박은 헛된 것이라고 했고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 전쟁 개시에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보복 관세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판벨트의 대두를 비롯한 농산품과 비행기, 자동차 등 545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최대 5천억 달러의 추가 보복으로 되갚아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틀 전 중국이 미국 여행 경보를 내린 것처럼 비관세 분야로 확전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이번 무역 전쟁은 세계의 시장인 미국 그리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맞붙은 모습입니다. 결국 세계 경제의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두 나라 모두 우리 경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우리 수출 손실이 40조 원에 달할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함께 한국산에도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즉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지난달 미국과 한국산 합성 수지 제품인 스티렌에 나란히 덤핑 판정을 내렸습니다. 두 고래의 싸움에 한국이 낀 형국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양대 수출 시장입니다. 영국 픽텍 자산운용은 이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6번째로 무역 전쟁의 충격에 취약한 나라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장 타격을 받는 건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해 미국의 중국 제품 수입이 10% 줄어들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최대 31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대중 수출의 2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또 무역협회는 미중 간 전면전에 유럽연합까지 가세할 경우 수출 손실이 40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출이 흔들릴 경우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과의 충돌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0.5%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어제 저희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 검찰이 조사를 맡아 이 유법성이 드러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을 하겠다는 건데 제대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민간 검찰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우선 기무사 문건의 정확한 작성 경위, 시점을 파악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데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문건 작성 관련자 상당수가 기무사의 고위직으로 남아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3월 국방부 감사관실은 촛불 집회 당시 군의 무력 진압 계획 작성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군 병력 투입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만으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또 군 검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민간인에 대한 조사나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지금은 민간인이 된 기무사 문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당시 문건을 보고받은 걸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나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민간 검찰과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일벌백계를 주문했는데 자유한국당만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기무사의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기무사는 국민들을 국도로 인식했고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해체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를 기획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보안사로 돌아가 12.12와 5.18을 또다시 획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기무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자는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침묵했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민주당 추 대표의 계엄령 경고 발언에 대해 아슬아슬한 제1야당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탄핵 심판 직전 기무사가 서울 시내에 장갑차 500여 대, 무장병력 4,800여 명 등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떠난 뒤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다 어제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이 끝나는 내일 오후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세 번째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채워넣겠다고 밝혔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까지 평양에 머뭅니다.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정오쯤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시간 5일 새벽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한 뒤 알래스카와 일본 요코다 기지를 경유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도착 직후 영접을 나온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오찬을 하고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알래스카를 떠나며 북한의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길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도착 즈음엔 어려운 일이 많지만 평화를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핵신고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 답변을 받아내는 게 과제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폼페이오 일행이 오늘 오후 내내 그리고 내일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방북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이해하고 있고 김 위원장이 북한을 위한 다른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그린 이들이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문제 핵심 참모들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 임무센터장은 이번 협상 수행단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대사는 최근 북한과의 실무 회담을 주도해 협상 내용을 꿰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김 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을 각각 만날 때 모두 동석했습니다.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 차관보 등 한반도 문제에 노련한 정부 당국자들이 포함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핵사찰 검증 문제가 핵심 의제임을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관련 신고 리스트와 비핵화 속도, 범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유해 송환도 해결해야 할 임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지는 유해 송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비핵화 미션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늦어도 8월 말까지 비핵화 시간표 등에서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성과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내역이 처음 공개되자 여야 정치권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같은 논란이 벌어졌고 또 당시에도 한 목소리로 개선을 다짐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로 수사를 받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고백은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여야는 한 목소리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체 점검하고 그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 대책단을 발족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지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국회는 결국 이듬해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가 금세 다시 늘렸습니다. 올해에도 약 6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3년이 지나 특활비 문제가 다시 불거졌지만 여야의 반응은 그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또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임하겠습니다. 특활비 폐지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현재 전체 의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2명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이렇게 공개되기까지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습니다.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명세를 공개하라고 청구 소송을 벌여온 참여연대 박근용 집행위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굉장히 이 과정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2004년에도 대법원이 이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국회 사무처가 내역 수천장을 그대로 파일로 주는 게 아니라 수천장을 손으로 베껴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협조가 잘 안 됐다 그러죠. 네, 그때도 저희가 소송은 99년에 시작했고 예. 5년 걸려서 2004년에 판결이 났는데 수천 장의 종이를 와서 직접 손으로 써가라 해서 예. 저희가 항의성 차원으로 사실은 그때 포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예. 이번의 경우에도 한 1,500여 장의 이제 그 전산화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 전산화되어 있는 거를 PDF로 한 장 한 장 종이식으로 저희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엑셀로 다 입력하느라고 예. 저도 그렇거니와 저희랑 같이 동료들이 한 사나흘 밤을 새는 일들을 엊그제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 뭐 엑셀 파일이 아니라 이미지 상태에 있는 파일로 줬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입력을 했어야 됐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걸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엑셀로 정리하느라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자, 이번에 그렇게 정리를 한 거는 이제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제 다시 한번 공개하라는 판결 내리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였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기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 없다, 뭐 이런 이유였죠. 네, 국회는 그 재판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이번에 공개되는 이 정보가 공개가 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안전보장이요? 예, 그 정보공개법에 비공개 사유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 이유, 그다음에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못 주겠다고 계속했거든요. 예. 근데 뭐 판사들이 실제로 한번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하면서 1심부터 일관되게 공개하라고 했고 예. 지금 우리 시민들이 뭐 저희 참여연대 홈페이지나 언론 기사에서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국가 안전 보장을 저해하는 정보는 아닌 거 예.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장 또 그리고 국회의원이 특수활동비로 얼마를 썼는지 그게 이제 기밀이라고 안전보장에 해를 끼치는 기밀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겠죠. 자, 그 특활비 내역 공개 소속 시작된 계기가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에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이제 불법 자금을 홍준표 대표가 과거 2008년에 이제 받은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또는 어제 매월 5일이나 6일이면 예. 각 정당의 원내 대표들에게 몇천만 원씩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저희가 이제 이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5일 정규적으로 매달 5일 날 지급했기 때문에 과연 어제도 각 당의 원내 대표들에게 2천만 원, 1,000만 원, 뭐 몇백만 원 예. 이걸 과연 지급했을까? 예. 이거 매우 지금 궁금합니다. 한번 기자들께서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임소라 기자와 이윤석 기자가 주로 보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또 있겠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집에 이제 특수활동비를 가져갔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얼마? 근데, 예. 홍준표 대표 시절은 이제 2008년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뭐 꼭 홍준표 전 대표를 타겟으로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번에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었던 거는 2011년도부터인데요. 예. 그 기준은 과거 2008년에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매달 받았을 돈은 4천만 원, 짝수달이 예. 짝수달은 그보다 많은 한 6천만 원.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요,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떨까요? 하지만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 처벌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10년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예. 그때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배정된 돈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벗어나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예. 그래서 형사처벌을 업무상 횡령으로 대부분까지 형사처벌이 확정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의 이 경우도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벗어나서 임의로 생활비로 썼다든지 엉뚱한 데 썼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증거로도 더 확인이 되면 예. 이거는 업무상 횡령죄가 분명히 되는 거죠. 예. 물론 검찰의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전수조사부터 먼저 한번 하기를 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회 사무처 상대로 특수활동비 명세 공개 청구 소송 하신 참여연대 박근용 집행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내식 차질이 빚은 아시아나항공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을 못 싣고 가는 여객기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만이 여전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동남아 노선을 타고 기내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을 떠나 동남아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입니다. 이륙한 지 10분 뒤 곧 음료와 식사를 제공하고 이어서 면세품을 판매하겠습니다. 기내식 공급 차질이 빚어진 이후 닷새 만에 재개입니다. 그러나 품질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이 잇따릅니다. 20년 넘게 이용하고 택배 중에서 제일 맛이 없었어요. 다른 데는 평상시 같으면 종류를 2가지인가? 그거 이제 고르게끔 하는데. 또 고열로 데워진 기내식을 승무원들이 맨손으로 나눠줍니다. 장갑이나 쟁반 등 기초적인 비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안정적으로 기내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항공사의 설명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일부 노선에서는 간편식을 주면서 정상적인 기내식으로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지금 상태를 안정화 단계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정상화까지는 석 달 정도가 걸릴 거라는 얘기가 항공사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치민에서 JTBC 홍지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오늘 도심에서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한 500명은 검은 옷을 입고 숨진 협력업체 대표에게 국화꽃을 바쳤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가면을 쓴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 숨진 기내식 협력업체 대표를 추모하고 아시아나 경영진의 퇴진을 촉구하는 국화꽃 집회 참석자들입니다. 기내식이 올라온 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저희 승무원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죄송스럽고 너무나 많이 안타깝습니다. 추모 묵념으로 시작된 집회는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은 그냥 너무 그냥 하찮은 그냥 수동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경영을 제대로 못하셔서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시위를 벌여온 대한항공 직원연대도 오늘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참에 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운동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아시아나 직원들은 오는 일요일에도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법원 설명인데 대한항공 직원들조차 유전무죄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말없이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을 저질렀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대한항공 직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600여 명이 모인 직원들의 온라인 대화방에선 법원이 유전무죄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과 함께 허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서 빠졌던 상속세 관련 혐의를 보완 수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등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 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위와 상속세 규모 등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공정위가 퇴직 간부들의 취업을 알선하면서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자리를 달라고 강요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한 퇴직자는 후배 공무원을 위해 중개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채용을 강요받았다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정 인사를 콕 찍어서 채용하라는 공정위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대기업 쪽에다가 납세금은 안 넘기고 좋게 말하면 협조를 이제 요청하는 거죠. 특히 검찰은 재취업에 성공한 공정위 퇴직 간부가 후배들을 위해 다시 취업 알선에 나선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기업의 빈자리가 날 때마다 친분이 있는 공정위 후배 간부를 취업시키라고 나섰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의 뭐 사장이나 임원하고 잘 알면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하죠. 그래 공정 출신 한 사람 좀 썼으면 좋겠는데. 검찰은 이런 알선 과정에서 별도로 사례비 성격의 금품이 오갔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6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요즘 뒤숭숭합니다. 주식 운용실장이 얼마 전 해임됐고 본부장을 뽑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설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올 상반기 기금운용 수익률은 뚝 떨어졌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1년 가까이 공석 중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현재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임용이 유력했던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 운용 대표가 막판에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곽 전 대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권유로 공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까지 미리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으로부터 6월 해외 출장에 동행하자는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합법적인 공모 절차를 무시한 장 실장의 개입은 월권이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정된 듯한 곽 전 대표가 탈락한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검증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나왔다고만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였던 곽 전 대표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이 때문에 3주 민방위 훈련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635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 수익률은 지난해 7.28%에서 올해는 4월까지 0.88%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말 주식운용실장이 해임된 것을 비롯해 8개의 실장 자리 중 4자리가 공석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현직 법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오늘부터 검찰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34만 개 문건 모두를 검찰이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대법원이 검찰에 넘긴 문건은 단 410개뿐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 추진처럼 사법권 남용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49개 키워드를 컴퓨터에 입력해 골라낸 문건만을 넘겼던 겁니다. 검찰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가 의혹의 문건들이 들어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 복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제의 하드디스크 8개에 담긴 34만 개의 파일을 모두 확보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수사와 관련 있는 문건만을 넘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측의 별도 참관인이 일일이 문건 성격을 파악한 뒤 검찰이 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전망입니다. 검찰은 파일 복사 상황을 지켜본 뒤 결과가 미흡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다시 문건 확보에 나서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가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한 걸로 지목된 다스의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이 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판단해 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디지털 증거 일부를 새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복원이 안 됐던 조작 관련 암호 등이 확인되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설계해 운영했던 우모 씨를 불러 김경수 경남도지사 앞에서 시연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왔는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림막도 등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여전히 성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말없이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법정을 나왔을 때에도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부의 입장이 모든 재판 사항을 법정에서만 다루자라고 판사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지은 씨의 증인 하신 말씀 없으세요 혹시? 전하신 말씀 없으세요? 심경이라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오늘 재판에선 피해자 김지은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앞서 사흘 전 열린 첫 재판에선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김 씨는 별도 통로로 입장했고 안전지사와 눈을 마주하지 않도록 피고인석에 가림막도 설치했습니다. 재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김 씨의 피해 상황에 대해 검찰 질문이 이어졌고 안전지사 변호인단도 김 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달 중순까지 잇따라 재판을 열기로 하면서 8월 전까진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마약을 몰래 들여와 흡입한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사 이찬호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이혼을 하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마약에도 손을 대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유명 요리사 이찬호 씨는 마약을 몰래 들여와 3차례 흡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체포됐습니다. 이 마약은 대마초 등보다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구한 뒤 국제우편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청담동 음식점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약 밀수가 법정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대 범죄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씨 측은 마약을 들이마신 건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물로 몰래 들여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해외의 지인이 마약을 보냈고 그 이유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이혼을 하며 우울증을 앓다 마약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은 아버지 친구가 살해한 걸로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 수면 유도제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끝내 밝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달 여고생 이모 양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전남 강진경찰서는 처음부터 아버지 친구인 51살 김모 씨를 의심했습니다. 당일 이 양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는 김 씨를 만나러 간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남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8일 만에 발견된 이 양 시신에서도 이를 입증할 별다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나왔습니다. 김 씨가 사건 전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샀는데 이 약 성분이 이 양 몸에서 검출된 겁니다. 김 씨의 차와 집에서 발견된 흉기와 전기 이발기에서도 이 양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의 부패가 워낙 심해 이 양의 직접 사인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범행 경위, 이 양 머리카락을 자른 이유와 공범 여부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부패가 진행 안 되었다면 시신 사인 확인은 더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숨진 김 씨를 피의자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사건의 실체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23년 전 도쿄에서 벌어진 살인가스 테러는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사상자가 6천 명도 넘은 희대의 테러, 그 배후엔 옴진리교가 있었습니다. 옴진리교의 교주 등 7명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윤서량 특파원입니다. 1995년 3월 아침 출근길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가 살포됐습니다. 청산가리의 500배에 달하는 맹독성 가스에 지하철 3개 노선, 5개 차량에서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13명이 죽고 6,200여 명이 다친 대규모 무차별 테러였습니다. 주범은 아사하라 쇼코로 알려진 옴진리교 교주였습니다. 아사하라는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本日の死刑執行につきましては、慎重にも慎重な検討を重ねた上で執行を命令した次第であります。 아사하라는 일본의 왕이 되겠다며 신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1990년엔 중의원 선거에 출마해 정계 진출도 노렸습니다. 살인가스 살포 외에 변호사 일가족 살해 사건 등 10여 건의 배후로도 지목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사하라가 이들 사건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를 인정해 2006년 사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음진리교 교주 등 3명의 사형이 집행된 도쿄 구치소 앞입니다. 국내외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으로 일본 최악의 테러 사건은 법적으론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突然だったので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もっと彼らにはいろいろなことを話してほしかった。もうそれ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なっていう。 오음진리교는 사건 이후 이름을 바꿔 지금도 신자 1,6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 일본 사회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태국에서 동굴에 갇힌 소년들을 구하려던 전직 해군 대원이 숨졌습니다. 소년들에게 산소를 전달하고 돌아오다 변을 당한 겁니다. 소년들은 오늘로 13일째 동굴에 갇혀 있는데 건강 상태가 우려됩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태국 구조대원들이 목까지 차오른 물 위를 걸어가며 보급품들을 동굴 안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해군 특수부대 출신 다이버가 구조 작업 중 숨졌습니다. 소년들이 고립된 곳과 구조 통로에 산소 탱크를 배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산소 부족으로 화를 입은 겁니다. 목숨을 건 잠수와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우려했던 희생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숙련된 다이버들조차 안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 수영과 잠수에 익숙치 않은 소년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3일째 갇혀있는 소년들의 건강 상태가 현재 탈출을 시도하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진단도 나왔습니다. CNN은 태국 네이비실 소식통을 인용해 소년들은 어둠 속에서 며칠을 보낸 데다 물을 피해 좁고 진흙투성이인 바위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어 쇠약해진 상태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13명 중 3명은 영양 부족으로 탈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미입니다. 전봇대에 올라간 노동자는 보는 것만으로 아찔하죠. 2만 볼트가 넘는 전선을 맨손으로 만져야 하니 감전사고도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결국 작업 방식을 바꿔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53살 천모 씨는 30년 넘게 고압선 다루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작업 중 순식간에 일어난 감전사고로 왼쪽 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나한테 남은 건 불꽃밖에 없는 거죠. 다리도 크게 다쳤습니다. 전기 노동자들에게 이런 사고는 드물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고압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33명입니다. 한전은 고압 전선을 직접 만지는 작업 방식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예전처럼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장비는 헬멧과 고무 소매, 그리고 인명피해를 막기엔 크게 부족한 절연 장갑이 전부입니다. 전기 노동자들은 어제까지 사흘 동안 청와대 앞에서 전선을 직접 만지는 작업 방식을 바꿔달라며 천막 농성을 벌였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집을 3채 넘게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에 비싼 집 딱 한 채를 가져도 지방에 여러 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종부세를 올리라는 재정개혁 특유의 권고안에 더해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0.3%포인트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임대소득을 거두면서도 세금은 적게 내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집을 3채 이상 가진 이들은 종부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70% 넘게 늘어납니다. 반면 고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시가 50억 원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은 1,000만 원 넘게 늘지만 1주택자 세금 증가분은
다주택자의 절반도 안 되는 400만 원 수준입니다. 시가 17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졌다면 종부세가 5만 원밖에 늘지 않습니다. 이런 개편 방향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방에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보다 서울 강남에 비싼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싼 집이라도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오늘 한데 모였습니다. 미세먼지를 퇴출시키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경유차 제재에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유한유 기자입니다. 이번 주 임기를 시작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장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당 소속이란 점을 살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환경부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겨냥한 건 경유차입니다. 경유차 퇴출을 또 검토하고요. 또 경유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바꾸는 이 일은 굉장히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합니다.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날 노후경유차 등 낮은 등급의 차량은 운행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사대문 안에서 평소에도 이 차량들의 통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비상저감 조치 당일에는 3개 시도가 함께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립니다. 또 2022년부터는 새로운 경유버스 도입을 막고 2027년까지 기존 버스들도 전기와 수소버스 등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들은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조정하는 방안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환경부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혀 경유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았지만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남부와 동해안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모두 선선한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 이번 주말에도 그 영향이 이어지겠습니다. 오여정 기자입니다. 연인들의 마음이 담긴 나무 조각들이 비에 촉촉히 젖었습니다. 시민들은 우산을 나눠 썼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경상 동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와 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 내륙 지방에는 오늘 오전까지 간간히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늘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공기도 깨끗해졌고 습한 기운도 사라졌습니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았고 동서간 기온차가 컸습니다. 서쪽에 있는 서울과 대전은 각각 27.1도와 24.5도인 반면 동쪽에 있는 강릉은 19.6도, 대구 22.5도로 다소 낮았습니다. 선선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제주에만 영향을 주다 다음 주 초쯤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제8호 태풍 마리아는 오늘 예상보다 일찍 중형 태풍으로 격상됐습니다. 강도도 최고 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진행 방향은 한반도 쪽이 아닌 중국 상하이 쪽을 향할 걸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3박 4일 동안 평양을 달군 통일농구가 끝났습니다. 남북은 가을에 서울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경기가 끝나고서도 남북 선수들은 한동안 코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자 선수들은 단체 사진을 찍을 땐 남북이 팀으로 어우러졌던 평화와 번영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남측의 임영희와 북측의 노수경은 끝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만찬도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허재 감독이 앉은 테이블에선 헤어지는 게 아쉬운 듯 건배가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예체능 교육기관인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했습니다. 허 감독은 평양에선 누구나 알아볼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거 아들이 더 유명해질 것 같은데? 15년 만에 평양을 다시 찾은 허 감독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경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의주가 고향인 아버지도 밟아보지 못한 북한 땅. 이번엔 두 아들 허웅, 허훈과 함께 대동 강가에서 같이 사진을 찍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만남. 남과 북은 가을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방북 때 이용했던 군 수송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성희롱과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가 서울대 총장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강 교수의 사투에 따라 성낙인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19일 이후부터 교육부총장이 총장 권한대행을 할 전망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어젯밤 불이 나 차가 완전히 탔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운전자는 다행히 차를 멈추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같은 차종에서 주행 도중 화재가 난 건 올해 알려진 것만 3번째입니다. 멕시코 중부의 소도시 툴테펙의 무허가 폭죽 제조 공장에서 폭발이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 최소 1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이 폭발로 일어난 불은 인근 작업장과 창고로 번졌고 4차례 연쇄 폭발이 발생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태국 푸켓 인근 해상에서 현지 시간 5일 100여 명을 태운 선박이 높은 파도에 뒤집혀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중국인 관광객이었고 한국인은 타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노래는 남측 음악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뒷 배경은 남북 통일농구 방북단 이야기인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남북 통일농구 방북단 오늘 오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서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북한 선수들은 4일과 5일 2차례에 걸쳐서 경기를 치렀는데요. 예. 네. 그랬군요. 자, 농구광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실 뭐 농구 경기 보러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방 시찰 중이어서 못 왔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 잘 알려졌다시피 농구 광팬답게 이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챙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김 위원장은 경기 도중에 이 선수를 소개할 때 남측 음악을 틀어라 이렇게 깨알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요. 예. 해당 발언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측에서 방송원도 들여오게 하고 그다음에 음악도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일일이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경기할 때 이제 선수 소개할 때 그 선수에 맞는 이제 노래 틀고 가요도 틀고 그러는데 그런 장면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군요, 김 위원장이. 네. 자, 그래서 실제 그러면 4일과 5일 이제 양일간 경기가 펼쳐졌잖아요. 그때 남측 노래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알아봤더니 경기장에서는 결국 한국 가요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측도 미리 노래와 음향 장비를 준비해 갔지만 북측은 이 검토 끝에 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측에 얘기해서 예. 결국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 경기 중간중간 이 쿼터가 끝날 때마다 이 대형 전광판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이 관중들이 이를 따라 부르면서 응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예. 해당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응원가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군요. 네. 자, 그런데 이해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선수 소개를 할 때 남측 노래를 틀어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실무진에서 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 체제의 경직성이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은 조금 더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조명근 장관과 우리 통일부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환담에서 총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앞으로는 탁구와 사격 경기도 남북 교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해당 발언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사격 선수들이 총으로는 잘 못 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격 선수들인데 총으로는 잘 못 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사격 선수들이 실력이 괜찮은 편이 아니다 이런 취지였는데 하필이면 총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한국 취재진이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 계속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선수들과 비교해서 북한 사격 선수들의 실력이 별로 좋지 않다. 뭐 아마도 이제 우리와 교류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군요. 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촛불 계엄령과 12.12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제 기무사 문건 관련된 이야기 같군요. 오늘 국회에서도 뭐 하루 종일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거론이 됐죠. 네, 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해당 발언을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예.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서 지휘, 감독, 언론 통제 계획 등이 면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군사 반란과 아주 닮았다라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지는 12.12 군사 반란과 많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네, 어제 문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무사 문건에서는 비상사태를 5단계로 나눠서 이 단계별 대응을 지시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 해당 문건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계엄 성포 단계에서 보시면 이 과격 시위가 예상되는 광화문에는 3개 여단, 또 여의도에는 1개 여단을 담당한다 이런 부대 운영 방안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예. 또 아랫부분을 보면은 비상계엄 상태에 대해서는 이 계엄사 보도 검열단 48명, 합수본부 언론대책반 9명 운영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1980년 5월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예, 앞서 저희 보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저걸 또 지도로 구현해 놓은 모습을 보니까 아찔한 또 그런 모습 예, 느낄 수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추 대표 관심을 받았던 거는 이미 재작년이었죠. 청와대가 계엄령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한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2016년 11월 발언이었는데요.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이를 부인했었는데요. 해당 발언도 역시 들어보시죠. 예.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추 대표의 발언이 이제 섣부른 발언이었다 해서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시 추 대표 발언이 신빙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가운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좀 낮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이렇게 도입되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동안 밀착 취재해온 사회부 기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